혀끝에서 떨어진 말 한마디가 평생 쌓은 존경을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약용 선생은 죽는 순간까지 두 아들에게 입을 조심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써 내려간 문장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삼킬 수 없고 한 번 뱉은 자랑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은 조금도 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꽂히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무심코 던진 자랑 한마디로 평생의 인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동안 별 생각 없이 흘려보냈던 말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소름 끼치도록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남은 인생의 관계와 품격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랜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갑자기 공기가 싸늘해지던 순간 말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고 대화가 어색하게 끊기고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연락이 뜸해지는 경험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나눈 이야기였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져 가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정약용 선생의 지혜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쌓아온 신뢰와 인연이 단 한 번의 자랑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만약 그러한 말이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나오게 되면 지난날 쌓아놓은 공덕은 하루아침에 재가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져 버리고 만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이 단 한순간의 말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통찰입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랑이 노년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그리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통장 잔고, 곧 돈에 관한 자랑입니다. 누군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봅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낸다고 대답하면 될 것을 굳이 최근 투자한 것이 잘 되어서 통장에 여윳돈이 좀 들어왔다거나 연금이 생각보다 넉넉하게 나온다거나 자식들이 매달 용돈을 두둑하게 보내준다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저 안도감을 표현했을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전혀 다른 감정을 일으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매달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처지라면 당신의 그 말은 칼이 되어 가슴을 찌를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비교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형편과 남의 형편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질투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독이 스며들게 됩니다. 돈에 관한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좌표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의 규모를 언급하는 순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당신의 재정적 위치가 정확히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각인된 사람은 이제 당신을 접근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부탁해도 될지, 언제쯤 손을 내밀어도 될지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계산은 악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말은 한 번 입에서 새어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화살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재화를 은밀히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풀면 도적에게 빼앗길 걱정도 없고 불이 나서 타버릴 걱정도 없다는 뜻입니다. 재물은 드러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간직하거나 필요한 곳에 베풀어야 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말로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의 재물은 진정한 가치를 발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식의 성공에 관한 자랑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자랑일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일처럼 기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본능입니다. 큰아들이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다거나 딸이 의사가 되었다거나 막내가 유학을 다녀와 학위를 받았다는 소식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무심코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자식은 어떻습니까? 혹시 취업을 못해 집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쪼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자식 자랑은 그 사람에게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높은 곳에 서면 바람이 거세게 분다는 말처럼 당신이 자식을 자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더욱 초라해지고 위축됩니다. 더욱이 자식의 성공은 온전히 그 자식의 것이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가 뒷바라지를 했고 교육에 투자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성과를 이룬 것은 자식 본인의 노력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나서서 자랑을 하면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 자식의 후광으로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 자랑은 다른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세상 모든 자식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식은 순탄한 길을 걷고 어떤 자식은 험한 길을 걷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자식을 자랑하면 상대방 부모는 자기 자식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하는 자책에 빠집니다. 이렇게 당신의 한마디 자랑이 다른 가정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식이 정말로 훌륭하다면 굳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과장이라고 여기거나 듣기 싫어합니다. 대신 자식의 안부를 물으면 담담하게 그저 열심히 살고 있다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답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자식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집값과 재산 증식에 관한 자랑입니다. 이것 역시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우리 집이 있는 동네가 재개발되어 집값이 크게 올랐다거나 몇 년 전 사둔 아파트가 지금은 상당히 올랐다거나 투자를 잘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은 먼저 부러움을 느끼고 곧이어 질투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탐욕과 질투는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말처럼 재산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고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자동으로 당신의 재산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비교는 결코 건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또한 재산 이야기는 심리적 위축감을 줍니다. 상대방은 당신과의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당신이 자신보다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결국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신의 재산 자랑은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당신이 재산을 자랑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탐욕스럽고 속물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대신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맥에 관한 자랑입니다. 나는 유력한 인사와 친하다거나 나는 잘 나가는 사업가와 골프를 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신기해할 수 있지만 곧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하다고 해서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성이나 지위는 그 사람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권위에 기대어 살고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초라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맥 자랑은 듣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 아는 사이도 아닌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소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큰 나무는 조용히 자란다는 말처럼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과 교류한다면 굳이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배운 겸손과 지혜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길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쌓은 무게는 결국 남의 무게일 뿐 내 무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5번째로 살펴볼 것은 받은 도움과 혜택에 관한 자랑입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자랑입니다. 자식이 여행을 데려갔다거나 뜻밖의 지원을 받았다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랑하려는 의도보다는 감사함을 표현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당신이 받은 혜택을 자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왜 저 사람만 운이 좋을까? 나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시기와 기대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시기는 당신에 대한 질투를 낳고 기대는 당신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낳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자랑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덕을 쌓는 것은 조용히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면 혹은 좋은 일을 당했다면 그것을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간직하고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받은 혜택을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얄팍하고 경박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하늘은 말이 없지만 사계절이 돌아가고 땅은 말이 없지만 만물이 자란다는 말처럼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조용합니다. 당신이 받은 혜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까지 통장 잔고 자식의 성공 집값과 재산 증시, 인맥 그리고 받은 도움과 혜택이라는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듣는 사람에게 비교와 질투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정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랑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화법을 바꾸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도움 덕분이라고 공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면 자식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좋은 인연을 만나서라고 말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고 때를 잘 만났다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듣는 사람은 당신이 겸손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내 힘만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인연과 우주의 섭리가 함께 작용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결과보다는 과정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주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다면 어디에 갔다는 결과보다 요즘 공부를 즐기며 행복해하더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결과는 일시적이지만 과정은 그 사람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결과를 자랑하면 사람들은 질투하지만 과정을 나누면 사람들은 공감하게 됩니다. 셋째로 되묻기를 실천하십시오. 자신의 소식을 전한 뒤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 대화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손주 이야기를 했다면 상대방의 손주는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십시오. 대화도 자연의 이치와 같아서 한쪽만 이야기하면 균형이 깨지고 서로 주고받을 때 비로소 흐릅니다. 넷째로 구체적인 수치는 피하십시오. 금액이나 등수 같은 숫자는 곧바로 비교를 부릅니다. 연금이 얼마라고 말하지 말고 그저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뭉뚱그려 말하십시오. 집착을 버릴 때 자유로워진다는 말처럼 숫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당신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로 소소한 기쁨을 나누십시오. 큰 성공보다 맛있는 반찬 한 그릇, 가벼운 산책길에서 봄 풍경 같은 일상의 작은 행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행복은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성공했든 평범하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진정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가장 성숙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결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오랜 친구, 정겨운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가 노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랑이라는 칼로 그 소중한 관계를 베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라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이 말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말은 반드시 3가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인가? 그것은 필요한가? 그것은 친절한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십시오. 당신의 자랑이 진실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친절한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자랑은 필요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말로 자신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이미 증명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지켜왔는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조용히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침묵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말로 증명되지 않고 행동과 삶으로 증명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한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표정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어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은 자신을 자랑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겸손하게 살아갔습니까?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어른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날 때 자랑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잠시 참으십시오. 대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작은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쁜 일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만 조용히 나누십시오. 혹은 조용히 일기를 쓰거나 마음속으로 감사를 올리거나 자연 속을 걸으며 혼자 미소 지으십시오. 기쁨을 꼭 남에게 말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은은하게 품는 것도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그 기쁨은 더욱 순수하게 보존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내면에서 옵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부러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랑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입니까? 부러움을 받고 싶어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다른 사람의 부러움 없이도 나는 만족하는가?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인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이 훌륭하게 살아왔다면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하늘이 알고 당신 자신이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이미 충분합니다. 물은 다투지 않지만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당신도 그런 물이 되십시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자랑으로 관계를 망치는 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교감을 하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되새기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말이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나오게 되면 지난날 쌓아놓은 공덕은 하루아침에 재가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관계가 단 한 번의 자랑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되도록이면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그 깊고 단단한 인연들은 어떤 재물보다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입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벗의 축하 인사 속에 가장 날카로운 질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친구가 많으면 노후가 든든할 것이라 믿으셨습니까? 안타깝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젊은 시절 형제처럼 지내던 벗이 내가 잘 될수록 슬며시 등을 돌리고 내가 어려워질수록 뒤에서 말을 옮기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약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다 믿었던 벗들 중 상당수가 그가 유배를 떠나던 순간 등을 돌렸고 심지어 그를 모함하는 상소에 이름을 올린 이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가장 가까웠던 벗이라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약용은 그 배신의 시간을 지나며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벗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어떻게 사람의 배신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강가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강물은 위에서 흘러내려오다가도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고 또 어느 지점에서 다시 만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매일 붙어 다니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몇 년 만에 연락해도 어제 만난 듯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조선 후기를 살았던 한 학자는 오랜 유배 생활 동안 바로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채 낯선 땅에서 홀로 지내야 했던 그는 처음에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이 결코 불행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마음이 텅 빈 듯 허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함께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는 순간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온 경험 말입니다. 그 감정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바깥에서 채우는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신호이자 안에서부터 채우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고 심지어 바람직한 일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진짜 평온함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바깥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모임에 나가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달합니다. 마치 꽃이 활짝 피어 자신의 화려함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로 얻는 만족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요. 오늘 나를 추켜 세워 주던 사람이 내일은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오늘 든든하게 느껴지던 관계가 내일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의 내면에서 길어 올린 평온함은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밖에서 인정을 구걸하게 되지만
자신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멀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랜 세월 얻고 잃기를 반복하며 깨달은 것이지요.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은 몇 명의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곱씹어 볼 만한 예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난 뒤 그동안 매일같이 점심을 함께 먹던 동료들과의 연락이 서서히 끊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 관계가 애초에 같은 공간과 같은 이해관계 위에서만 성립했던 얕은 인연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말 마음이 통했던 몇몇과는 직장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안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진짜 얼굴입니다. 곁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곁에 남은 사람이 진짜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든든해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적게 원할수록 오히려 풍요로워진다는 역설입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재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넓을수록 성공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에 얼굴을 내밀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관계의 폭을 넓히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넓힌 관계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허무하게 흩어지고 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러한 패턴을 반복해서 겪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는 사실을 체득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작은 정원과 소박한 끼니 그리고 진심으로 통하는 법 한두 명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소박하게 들릴지 몰라도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이 말이 왜 그토록 깊은 울림을 주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며 피로를 감수하기보다 혼자만의 시간에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편이 훨씬 더 큰 충만함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인간관계의 폭이 넓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뇌는 오히려 더 큰 피로와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반면 소수의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정서적 안정감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이 결코 쇠퇴나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내 안에서 만나는 가장 든든한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곁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말을 남긴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기보다 스스로와 대화하며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서 더 깊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나면 놀랍게도 그 고요함이 세상 그 어떤 모임보다 충만하게 다가옵니다.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 차분히 그려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에서 결코 배신하지 않는 든든한 벗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벗은 언제든 내가 원할 때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상 그 어떤 인연보다 견고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사람이 아예 필요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소리 없이 갉아먹습니다. 진심으로 소중하게 느껴지는 인연이라면 나이가 몇이든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합니다.
문제는 얕은 이해관계로만 이어진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노년의 평온함을 오히려 깨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진정한 벗이란 내 삶을 북돋아주고 영혼의 깊은 부분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뒤에는 그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이 몇 번이나 되셨나요? 그리고 그 아픔은 대부분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혹시 상대에게 걸었던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은 아닐까요? 상대가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다가와 주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동양의 한 고전에서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말을 전합니다. 물론 상대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태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는 마음을 훨씬 자유롭게 해줍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독이라는 단어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고독은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안개 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막연함을 견디기 힘들어 자꾸만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굴곡을 충분히 겪고 나면 고독 속에 숨겨진 묘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사상가는 고독 속에서 가장 좋은 동반자를 만났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 시간이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홀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에 마음이 잔잔히 흔들릴 때, 오래전 즐겨 듣던 노래를 다시 꺼내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고요한 행복은 분명 고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고독의 맛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 어떤 사람도 채워줄 수 없는 섬세하고 내밀한 감정이 바로 그 고독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간을 자주 누리다 보면 시끌벅적한 모임에서 잠깐 웃고 떠드는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도 높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이미 충만하니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짚어볼 부분은 인간관계 대부분이 사실 이해관계 위에서 성립한다는 냉정한 진실입니다. 학교나 직장 혹은 취미 활동을 통해 맺어진 인연 가운데 상당수는 그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흐려집니다. 이익을 쫓아 모여든 무리는 이익이 사라지면 흩어진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순간 매일 어울리던 동료가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을 끊기도 하고, 학창 시절 둘도 없이 가까웠던 친구가 졸업 후 각자의 삶에 치여 서서히 잊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이 늘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며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또 다른 배움을 얻습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이미 의미가 희미해진 관계의 끝까지 매달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매달릴수록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눈앞에서 관계가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은 어떤 시기를 지나도 결국 다시 이어진다는 믿음도 함께 생겨납니다. 우정 역시 인생의 계절을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뜨거운 대화와 열정적인 만남이 우정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그러나 중년에 접어들면 생활과 현실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실용적인 우정으로 옮겨가고, 노년에 이르면 체력과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해가는 관계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더 깊이 영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만 남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야말로 변치 않는 유일한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정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영원한 우정을 꿈꾸는 것은 젊은 날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바람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꿈에 집착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며 마음의 평온을 찾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갈 것인지, 또 누구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져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고 난 뒤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허탈함이 드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무작정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기보다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삶이 충분히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라는 말을 남긴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결을 지닌 사람과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도 한결같이 마음이 통하고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나이가 들면 무조건 혼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사람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처럼 집착적으로 많은 인연을 붙잡고 그 인연이 반드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사람들은 오히려 바깥이 아닌 안에서 참된 위안을 얻고 소박한 만족의 기쁨을 누리며 내면의 벗을 더욱 단단하게 발견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홀로였고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 홀로 걷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 이상 바깥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평온함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진정한 풍요로움은 넓은 관계가 아니라 소박하고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는 자족의 기쁨에 있습니다. 셋째, 내면의 벗이야말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내 안의 등불을 밝히라는 옛 가르침처럼 결국 인생의 후반부는 자기 영혼의 빛을 더욱 밝히고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존엄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환희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으며 쉽게 웃을 수 있었던 순간도 있었고 한없이 울고 싶었던 기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 온 자양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인정과 시선을 구걸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기 내면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시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이토록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그에게서 얻고 싶었던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아 실망했기 때문일까요?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후자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대와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 불던 바람이 점차 잔잔해지고 어색했던 관계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 채 더 맑은 모습으로 남거나 조용히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어찌 보면 앞서 지나온 시간을 차분히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다름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에 이르면 굳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무리를 지어 어울리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게 됩니다.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뭉클한 감동을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이토록 수많은 감정과 경험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아직도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며 그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 홀로 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홀로임을 더욱 담담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때는 두렵고 슬프게만 느껴졌던 고독이 이제는 더없이 내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곁에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고. 아니, 그보다는 내 안의 벗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시기이기에 굳이 바깥에서 나를 채워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이 생각에 다다르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비로소 오롯이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충만하고 여유로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이 조금 허전하게 느껴지신다 해도 결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성숙의 신호이며 여러분의 삶이 마침내 자기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의 작은 위안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삶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베푼 자리에는 반드시 무례가 자란다는 사실을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은 몸으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한때 그의 곁에는 사람이 넘쳤습니다. 조정에서 총망받던 시절, 그의 문 앞에는 도움을 청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는 그 모든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유박해로 모든 것을 잃고 유배지로 끌려가던 그날, 그토록 그의 신세를 졌던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돌리고 그를 모른 척한 이들 속에는 다름 아닌 그가 가장 아끼고 챙겼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해줄수록 만만해지고 베풀수록 당연해지는 인간관계의 잔인한 진실을 정약용은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순간에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유배지에서의 긴 시간 동안 서서히 하나의 통찰로 응축되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관계에서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왜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이용당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태도의 전환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5번째 통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계속 퍼주기만 하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하게 살면 언젠가 그 진심이 통할 것이라 믿습니다. 잘해주면 상대도 잘해줄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냉정한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로 착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 번의 배려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이 2번, 3번 반복되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호의가 멈추기라도 하면 오히려 서운함을 느끼고 심지어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배신한 이들을 관찰하며 이 원리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 대가 없이 베풀었던 도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마땅히 받아야 할 몫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착한 사람이 결국 상처받는 관계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도 결국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거절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혹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미안한 마음에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하곤 합니다. 일이 바빠서 그렇다는 둥,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둥,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관계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순간 거절은 더 이상 거절이 아니라 협상의 시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그 이유를 듣고 나서 그 이유를 반박하거나 그 이유가 사라지면 다시 부탁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애초에 명확했던 거절의 의사는 흐릿해지고 상대는 계속해서 파고들 틈을 찾게 됩니다. 반면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고 담백하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렵겠다는 한마디, 다른 일정이 있다는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구차한 설명 없이 명확하게 선을 긋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에게 신뢰와 무게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결정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상대가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태도의 기본기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관계에서 누군가 선을 넘거나 서운하게 행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다투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대부분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는 그 화를 그저 한때의 감정으로 치부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예전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에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그 화가 지나가고 나면 관계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태도는 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저버린 사람들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예전처럼 먼저 다가가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의를 지키되 속으로는 그 관계에 쏟던 정성과 호의를 조용히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이런 침묵의 물러섬은 100마디의 화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갑자기 무언가를 베풀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이유를 스스로 곱씹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곱씹음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상대에게 방어할 명분을 주지만 조용히 행동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은 상대에게 스스로 성찰할 여지를 줍니다. 이것이 감정을 이기는 태도의 힘입니다. 세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한결같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다정하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냉랭하게 돌변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오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 곁에 있으면 상대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로 쌓이고 결국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몸이 편할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곁에 있는 이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안정감은 곧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이 유배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예의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부동심을 지닌 사람만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정한 존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태도가 널뛰는 사람은 순간의 관심은 받을 수 있어도 결코 오래가는 신뢰는 얻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부름에 응하는 속도입니다. 누군가 연락을 하면 곧바로 달려가고 누군가 부탁을 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배려심 깊고 성실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든 부르면 오는 사람, 언제든 연락하면 바로 답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시간과 삶의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 삶으로 바쁘고 자신만의 일정과 목표로 가득 찬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게감을 지니게 됩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곧바로 응하기보다 자신의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때로는 정중히 거절도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운이 생깁니다. 이것은 결코 상대를 무시하거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히 여겨질 수 있다는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나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5번째 통찰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나서서 베푸는 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탁받지 않은 친절을 먼저 나서서 베푸는 행동은 처음에는 상대에게 큰 고마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 친절이 반복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그 호의가 어느새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고 나중에는 그 호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오히려 서운함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나서는 순간 스스로 하인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관계의 함정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지켜본 인간관계의 냉혹한 진실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무 요청 없이 먼저 베풀었던 수많은 호의들은 시간이 흐르며 상대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상대가 스스로 요청했을 때 그 요청에 응해 도움을 주는 친절은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기억되고 도움을 준 사람은 은인으로 존중받게 됩니다. 먼저 나서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상대가 스스로 손을 내밀 때까지 여유를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이 5가지 통찰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인간 심리의 근본 법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도 그것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너무 일방적으로 주어지면 그 가치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명확한 태도와 적절한 거리, 그리고 일관된 품격을 지닌 사람에게서 나오는 호의는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정약용은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며 이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조정에서 물러나 유배지로 향하던 그 순간, 그를 떠받들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가 유배지에서 보낸 긴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명확한 경계로, 일관된 품격으로 서서히 완성되어 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계속 맞춰주고, 계속 참아주고, 계속 먼저 나서서 베풀고 있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존중받고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만만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만만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무조건 베풀고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태도와 적절한 거리를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또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한 마음이 옅어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 흔히 심리적 빚이라 부를 수 있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 빚진 마음이 고마움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 빚이 반복해서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상대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재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는 식으로 이유를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원래 주어졌어야 할 몫으로 느껴지고 마음의 부담은 사라지는 대신 감사함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겪었던 배신도 바로 이 심리 구조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가 조정에 있을 때 아낌없이 도왔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며 그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결국 그 도움이 사라졌을 때도 미안함이 아니라 서운함을 먼저 느꼈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실생활에 대입해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매번 동료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에는 동료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지만 그 도움이 서너 번 반복되고 나면 어느새 그 업무는 은근히 그 사람의 몫으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정이 생겨 그 일을 도와주지 못하게 되면 동료는 고마웠던 지난날을 떠올리기보다 오히려 왜 이번에는 안 해주냐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늘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던 부모가 어느 순간 형편이 어려워져 지원을 줄이면 자녀는 부모의 그간의 희생에 감사하기보다 갑자기 왜 달라졌냐며 서운함을 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특별히 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자체가 반복된 호의를 기본값으로 재설정해버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관계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핵심은 호의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호의가 흘러가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이후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는 결코 인색하거나 냉정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문을 나누고 제자를 길러내는 일에는 누구보다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만 그가 이전과 달라진 점은 도움을 베풀기 전에 상대가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도움이 상대에게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인지를 먼저 헤아렸다는 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대신 상대가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도움을 건네는 방식으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크기의 호의라도 상대가 체감하는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상 넘치도록 받던 것을 어쩌다 한번 받는 것과 꼭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받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마음속에 새겨지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계산적이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아무 기준 없이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태도야말로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기준 없는 호의는 상대에게 그 호의의 진짜 가치를 가늠할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명확한 기준과 절제를 가지고 베푸는 사람은 그 호의 하나하나에 진심과 의미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상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결국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주느냐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남긴 태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지식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저 편하게 얻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결코 쉽게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별적인 태도가 오히려 그의 가르침을 더욱 귀하게 만들었고 훗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스승을 향해 깊은 존경심을 품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존중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관계라도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태도를 잃어버리면 결국 소모품처럼 쓰이다 버려지는 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반대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호의를 신중하게 나누어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한 존중을 받게 됩니다. 정약용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얻어낸 이 통찰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유배지의 고독한 시간 속에서 누구보다 뼈저리게 증명해낸 것입니다.